TV입니다. 저번 시간에 총균세 관점에서 본 미중 무역 전쟁에 관해 얘기했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의 본질은 2040년이나 50년쯤이면 GDP가 미국을 능가해 세계 최고 강국이 될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일 무역 전쟁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동안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최고의 경제 강국이었는데 이제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고, 이대로 가면 한국에 추월당할 위기에 처한 일본이 한국의 견제구를 날린 게 이번 한일 무역전쟁의 본질입니다.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경제는 1980년대, 90년대가 전성기입니다. 특히 90년대 초반에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때 바로 경제 거품이 터져버렸고 이후 슬금슬금 내리막길 걸어 이제 잃어버린 30년이 돼버렸습니다. 지난 8월 13일 한국일보에는 사라이 시토시 도쿄 세카이대 교수의 인터뷰가 실렸는데요. 그는 2013년 영석패전론이라는 책을 써 일본 우익들의 심리를 분석한 바 있습니다. 시토시 교수는 이 인터뷰에서 아베 정권이 한국의 적대 정책을 쏟아낸 이유로 아시아의 1등국에서 밀려났다는 불안감과 좌절감에서 집단적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1등국,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중국에 이미 추월당했고 한국에 추월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좌절감이 팽배한 상태라는 거죠. 과거 대일본 제국을 긍정하려면 미국을 극복해야 하는데 대미 종속 구조에서 미국으로부터의 탈피는 불가능하고 그 좌절된 스트레스를 중국과 한국에, 특히 한국에 푸는 게 이번 아베 정권의 무역전쟁이라는 겁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어서 중국에는 어쩌지 못하고 그나마 만만한 한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지난 8월 27일 한겨레 신문에 실린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왔습니다. 호사카 교수는 아베 정권의 도발은 한일 경제 격차가 자꾸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아베 정권 사람들은 9985 2차 대전 패전 이전 대일본 제국을 그대로 재현하는 게 목표라 아주 이념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호사카 교수는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미국 구급파인 네오콘들은 미국이 공격하면 사담 후세인의 독재에 신음하던 이라크 국민들이 미군을 해방자로 환영할 것이라고 착각했다며 아베 정권 사람들 역시 무역전쟁을 일으키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이 한국 안에서 폭발해 일본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 아베 정권은 당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미중 무역 전쟁을 분석하면서 소개했던 자료인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 한국의 GDP는 일본의 3.6% 수준에 불과합니다. 87년에는 5.8%, 한데 97년에는 12.6%, 2007년에는 27.1%, 2018년에는 31%. 그러니까 언뜻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 됐습니다. 현재 일본의 인구는 1억 2,686만 명, 한국은 5,138만 명으로 일본이 2.5배 많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한국이 일본을 엄청나게 따라잡은 겁니다. 1860년대 메이지 유신시대 일본은 항상 아시아에서 최고의 경제 강국, 선진국이었는데 이제 중국 경제 규모가 일본의 2.3배입니다. 일본은 더 이상 아시아 1등국을 자부할 수 없습니다. 1967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1987년, 97년 일본의 1인당 GDP를 보세요. 미국보다 높죠? 이때가 일본의 최전성기입니다. 그때 미국은 1등국 자리를 일본에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좌절감이 팽배했습니다. 한데 현재 일본은 미국에 한참 뒤떨어졌고 되레 1인당 GDP에서 한국에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2018년 GDP는 한일 간의 9,000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데 GNI, 국민 총소득으로 따지면 5,000달러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일본 하면 제조업 강국, 수출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있죠. 한데 그것도 옛말입니다. 2018년 자료를 보면 수출액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1,300억 달러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일본은 최근에 무역 적자를 자주 보고 있어요.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두 해 빼놓고는 항상 무역 흑자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일본의 비중은 한국의 4.5배를 넘습니다. 한데 지금은 일본이 약간 앞서는 정도에 그칩니다. 문제는 이대로 가면 되레 한국이 일본을 앞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즉 그만큼 일본 제조업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떨어진 겁니다. 30년 전 미국의 무역 비중은 중국의 8배. 지금은 되레 중국이 더 높죠. 중국 11.79%, 미국 10.71%니까 1980년대, 90년대 미국은 일본과의 무역 적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한데 지금은 중국과 무역 적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일 무역전쟁이 시작되자 한국 언론에 한국이 일본과 정식 무역 관계를 수립한 이후 대일 무역 적자가 700조 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데 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일본은 기초 소재 및 장비를 한국에 수출하고 이를 수입해 한국은 중간재를 만들고 이걸 중국이 수입해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국내 언론의 대일 무역 적자 너무 심하다는 비판 기사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소리 없습니다. 거꾸로 중국은 한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를 보지만 군소리 절대 안 합니다. 한미 중일 무역 구조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이죠. 한국과 일본의 경제 상황을 하나의 예시적으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TV 등 전자제품 시장입니다. 일본은 특히 전자제품 왕국이었습니다. 한데 그러다 보니 현실에 안주했고 2000년대 초반 브라운관 TV에서 디지털 TV, 즉 LCD TV로 넘어갈 때 머뭇거렸습니다. 기존 브라운관 TV 시장이 훨씬 컸기 때문이죠. 브라운관 TV 시장의 왕자는 일본의 소니, 한국의 삼성과 LG는 브라운관 TV에서 소니의 상대가 안 되니까 미련 없이 디지털 TV로 넘어갔고 오늘날 TV는 한국 제품이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일본 전자업체 전체 매출을 다 합쳐도 삼성전자 하나에도 못 미칠 만큼 쪼그라들었습니다. 단지 경제만 이런 게 아닙니다. 요즘은 일본인들이 K-팝 아이돌 그룹 멤버로 한국에서 데뷔하는 게 유행입니다. 이거 불과 5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1980년, 90년대는 일본 대중문화가 한국에 유행했습니다. 망가가 제일 유명했지만 J-팝도 꽤나 유행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음악 시장이 큰 곳입니다. 따라서 K-팝 그룹은 일본 시장을 아주 중시했고 일본에 진출할 때 반드시 일본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데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K-팝 아이돌 그룹 멤버가 되면 전 세계에 진출하는 게 되니까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경제와 문화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경제와 정치, 군사, 문화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미국 대중문화가 세계를 지배했던 이유는 그만큼 경제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한데 이런 미국 대중문화 유세도 옛날보다 한풀 꺾였어요. 미국 경제의 약세와 관련이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대중문화가 특히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위세를 발휘하다가 요즘 케이팝에 밀고 있는 건 역시 일본의 경제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도까지만 해도 한일 무역 전쟁의 이유는 거의 다 밝혔습니다. 한데 제가 생각할 때 남아있는 아주 근본적 논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자본주의 탄생 및 발전과 관련해 학계에서는 일본 예외주의가 있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서유럽에서 발생하고 번성했고 이는 서유럽의 독특한 함적 전통 때문에 가능했다. 이겁니다. 한데 일본은 아시아 국가인데 어떻게 서유럽 및 미국과 대등한 선진국, 자본주의 발달국이 될 수 있었느냐?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마르크스의 인류 발전 5단계 도식이 일본 예외주의를 합리화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인류 역사가 원시 공산제,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로 이행해 왔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사회주의로 이행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주관적 의식과 아무 상관이 없이 경제적 하부 구조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죠. 한데 이 도식은 서유럽에는 자본주의까지는 딱 들어맞는데 아시아 사회는 잘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란 특수한 경제 구조를 고안했습니다. 물론 중국과 인도는 아시아적 생산 양식에 속하며
발전이 없이 정체 상태가 특징으로 아시아적 생산 양식에서는 자본주의가 탄생하거나 발달할 수 없다고 마르크스는 주장했습니다. 서유럽에서 자본주의가 탄생하기 전이 봉건제입니다. 마르크스는 이 봉건제가 생산력 발달에 따라 내부에서 분해되면서 자본주의가 출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유럽 봉건제는 기사계급이 있고 지방에 각각 봉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봉투 안에는 기사는 완전히 독립적, 거의 완전한 독립적 권력을 누렸습니다. 따라서 왕은 기사 가운데 대표 기사일 뿐이죠. 지방 분권적입니다. 한데 아시아적 생산 양식에서는 기사 계급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국토는 왕이나 황제 1인의 소유고 따라서 왕은 전 국토에 대한 완벽한 권력을 보유했습니다. 중앙 집권적입니다. 서유럽 봉건제는 지방 분권적, 아시아적 생산 양식은 중앙 집권적. 이게 근본적 차이입니다. 한데 이상하게도 일본의 봉건제가 서유럽의 봉건제와 아주 흡사합니다. 일본은 사무라이라는 무사 계급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서양의 기사, 즉 나이트와 성격이 똑같습니다. 사무라이 역시 자신의 봉투가 있습니다. 마르크스와 정치 성향이 거의 반대인, 사실상 우파죠.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 발달과 관련 도시의 중요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의 도시는 정치 행정 중심이었고 서유럽의 도시는 상업 중심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본가를 부르주아라고 부르는데 본래 의미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특히 도시에 사는 상인이나 장인을 의미했습니다. 아시아의 도시는 왕과 관료가 살았지만 서유럽 도시는 부르주아가 살았고 이게 자본주의 탄생과 관련 아시아와 유럽이 달라진 결정적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죠. 한데 이상하게도 일본의 도시에는 존인이라 불리는 장인, 상인 집중 거주했고 그들만의 문화를 일으켰습니다. 이거 역시 서유럽과 일본이 아주 흡사합니다. 마르크스와 베버는 사회학의 양대 거목입니다. 정치 성향도 정반대. 한데 둘이 관점이 다르지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오직 서유럽에서만 탄생하고 발전할 수 있고 아시아 사회는 정체돼 있고 이를 돌파할 만한 그 어떤 요소도 부족하다는 거죠. 한데 방금 봤듯이 이상하게도 일본이 서유럽 사회와 아주 비슷합니다. 한데 일본이 유일하게 서유럽 국가가 아니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했으므로 마르크스와 베버의 논리가 딱 맞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이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한 건 서유럽처럼 내적 분해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미국 페리 제독이 1853년 한포로 위협에 개항한 결과죠. 하지만 이 사건이 한번 터지자마자 일본은 서유럽과 똑같은 자본주의 길을 걸었다고 본 겁니다. 1885년 일본의 근대사상가 호쿠자와 유키치는 타라 입구론을 발표합니다. 타라 입구란 아시아를 벗어나 서구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동아시아 국가의 일원으로 중국과 조선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구가 세계를 주도하니 서구와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한데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서구인들은 조선, 중국, 일본인을 같은 아시아인들로 보는데 이게 일본에게 장애물이다. 중국, 조선과 함께 묶이면 나쁜 놈으로 오해받으니까 이런 나라들과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일본은 지리적으로는 동아시아에 속하지만 심리적, 문화적으로는 서구인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성공했고 실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서구 국가들과 대등한 선진국이 됐습니다. 따라서 일본인, 특히 일본 우익의 심리는 자기들은 피부색만 아시아인이지 실제로는 아시아인이 아니며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에서 진 거지 중국이나 한국과 같은 아시아인에게 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잠깐 소개했던 사라히토시 교수의 용석패전론에 따르면 태평양 전쟁 뒤 일본은 미국의 정치 군사적으로 완전 종속된 상태에서 경제적 변형과 평화를 이뤘으므로 이때는 침략 전쟁에 대해 립서비스라도 미안한 척이라도 했습니다. 한데 1990년대 초반 거품이 붕괴하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의 경제적 번영과 평화가 무너지자 이제 일본 우익은 과거사에 대한 아무 부채의식이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본 우익은 미국에 대항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데 일본 우익들은 그 꿈도 못 꿉니다. 타라 입구는 근대 이후 일본인의 정체성이거든요. 미국에서 벗어나면
타라 입구를 깨는 겁니다. 탈구 이바, 즉 서구에서 벗어나 아시아인이 돼야 하는 건데 이건 그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받는 온갖 스트레스를 아시아 국가에 푸는 겁니다. 한데 중국은 G2라고 불릴 정도로 너무 커졌으니 중국과 맞짱 뜨기는 힘들고 거칠게 말해 만만한 게 한국인 거죠. 일본은 미국한테서 핵폭탄을 2번 맞았습니다. 1차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고 2차는 1985년 플라자 합의입니다. 2차 핵폭탄은 제가 비유를 든 건데 사실 경제적 핵폭탄을 맞았던 거고 그 때문에 일본 경제가 무너졌고 30년쯤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1980년에서 90년 특히 90년대 초반까지가 일본 경제의 황금기입니다. 당시 일본 자동차 때문에 미국 자동차가 안 팔려 디트로이트의 미국 노동자들이 일본 자동차를 거리에서 때려 부쉈습니다. 1989년 미쓰비시가 미국의 상징이던 록펠러 센터를 인수하자 미국민들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1989년에는 일본의 소니가 미국의 또 다른 상징 컬럼비아 영화사를 인수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이대로 가면 일본에게 추월당한다는 게 당연시됐습니다. 그래서 재팬에서 넘버원, 즉 일본이 1등이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이 책 부제가 미국인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 지사와 아주 극우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시하라 신타로. 소니 창업자 모리타 아키오가 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책도 선풍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이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1982년 리들리 스콧 감독의 명작 SF영화 블레이드 러너에 잘 드러납니다. 이 영화는 2019년 LA를 배경으로 하는데 영화 앞부분에 나오는 미래의 LA는 일본과 관련한 상징으로 가득 찬 도시입니다. 거리에는 일본어 간판이 가득하고 주인공 해리슨 포드도 일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본식 면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주인도 일본인입니다. 즉 1982년 당시에는 2019년쯤 되면 그러니까 영화가 개봉한 해로부터 37년 뒤죠. 37년쯤 뒤가 되면 미국은 일본 경제와 문화에 지배당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1980년대 초 미국인들도 예상했다는 뜻입니다. 이 영화 그 부분 앞부분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 저작권 위반이라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블레이드 러너는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막대한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로 씨름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1985년 일본과 독일을 불러넣고 강제로 엔화와 마르크 환율을 인상시킵니다. 엔화는 그로부터 2년간 2배 오릅니다. 일본 경제 수출이 아주 중요한데 엔화 절상으로 수출이 잘 안 되고 경제가 잘 안 돌아가니까 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을 씁니다. 즉 돈을 풉니다. 이 때문에 일본 경제는 잘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거품이 잔뜩 낍니다. 당시 일본 경제가 얼마나 화랑이었는지 도쿄의 부동산을 팔면 일본 면적의 300배인 미국 전 국토를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경기 과열로 판단한 일본 정부는 갑자기 긴축 정책을 실시합니다. 한때 경제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정도가 아니라 1990년대 초반 거품이 터져버립니다. 거품이 터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핵폭탄이 터져버립니다. 1990년대 초반 거품이 터졌을 때는 거품이 터진 줄 몰랐습니다. 자본주의는 불황과 호황을 반복하니까 의뢰 그런 현상의 하나로 봤습니다. 적당히 경기 과열이 진정되고 다시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한데 10년 지나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20년이 지나도 30년 다 돼가는 지금도 과거의 경제 활력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30년이 당연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본이 과거 이상을 회복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베와 같은 극우파들만 더 설치는 겁니다. 영국의 브렉시트에서도 봤지만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반성하고 진단하기보다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 정치인이 1985년 플라자 합의 때 미국의 인위적인 환율 절상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미국에 그만큼 종속돼 있으니까. 일본 우파 정치인들은 미국으로부터 정치 군사적으로 벗어나는 건 절대 상상도 못합니다. 미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건 타라 입구를 포기하고 아시아의 일원이 되는 것이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국가 정체성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미국은 플라자 합의로 일본을 거꾸로 때렸습니다. 그때 효과를 봤던 미국이 현재 중국을 상대로 똑같은 수법을 사용하는 거죠.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정치 군사적으로 전혀 종속돼 있지 않으므로 같은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일본은 1990년 초 거품이 붕괴했죠.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 일본은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 일본은 아직 그래도 경제가 괜찮은 정도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미있는 것은 앞서 중일무역전쟁 동영상에서 소개했던 조반니 아리기의 분석입니다. 그는 장기 20세기라는 책에서 자본 축적에 새롭게 떠오른 중심지들은 금융위기를 심하게 겪었던 것이다. 18세기 말에 영국, 1929년 대공황을 겪었던 미국이라며 1929년 대공황으로 세계 자본 축적의 진원지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교체되지 않았다고 주장 못한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97년 외환위기를 겪었지만 이를 극복했고 일본은 1999년대 초 거품 붕괴를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이탈리아 출신 경제사학자인 카를로 치폴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산업혁명은 본질적으로 어디까지나 사회문화적 현상이었지 단순히 기술적 현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산업화에 맨 먼저 성공한 지역이 영국과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비슷한 점이 가장 많은 나라들이었다는 데서도 명약환하게 드러난다. 학자에 따라 조금씩 관점이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사실 같은 소리를 합니다. 자본주의는 서구적 전통의 산물 서유럽 아니었다면 자본주의는 탄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데 지난번 중일무역전쟁, 이번 한일무역전쟁 동영상에서 봤듯이 과연 그런가요? 제 생각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미국이 중국에 일본이 한국에 밀리기 시작하는 현상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제red 다이아몬드 총균세의 핵심 주장에 의미가 있습니다. 총균세 핵심 주장은 어떤 민족이나 지역에서 문명의 탄생과 성장은 그 민족 또는 그곳 사람들의 생물학적 특성, 유전자적 차이, 타고난 능력과는 별 관계가 없고 지리적 환경이 좌우한다. 기원전 1만 년 농업을 시작한 이래 4대 문명은 모두 아시아에서 탄생했고 특히 중국과 인도가 중심이었습니다. 일본은 중국과 직접 무역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한반도와의 관계가 핵심이었죠. 한반도를 통해 중국과 간접 무역이 중요하기도 했고 그런 상황이 이제 다시 발생하는 겁니다. 현재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 중국인데 이는 자본주의 탄생 이전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간 겁니다. 군더 프랑크는 리오리엔트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합리성, 제도, 기업가 정신, 기술, 온난한 기후, 한마디로 유럽이라는 인종의 유럽 예외주의 덕분에 이룩한 것이 결코 아니다. 자본주의는 이것 때문에 탄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은 아시아의 등에 업혔다가 이내 어깨를 타고 앉았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그러니까 불과 200년 전에 서유럽이 자본주의가 본격 발달하면서 아시아를 앞섰지만 그건 우연에 불과했고 곧 동아시아에게 뒤집힌다. 이게 리오리엔트의 핵심 주장입니다. 어떤가요? 제가 볼 땐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리는 짐 로저스는 지난 4월 22일 한 강연에서 일본은 통일 한국과 경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짐 로저스가 한국에 온 김에 립 서비스한 게 아니라 이미 4, 5년 전부터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 바로 국경을 접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다를 통해 교육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 펼쳐집니다. 통일한국의 인구는 당장 8천만 명이나 되고 중국의 동북 삼성, 이른바 만주 지역의 약 1억 1천만 명의 정도의 인구를 사실상 내수 시장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짐 로저스의 말은 빈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경제평론가 가야 게이치는 9월 3일자 뉴스위크에 기고한 칼럼에서 일본은 이제 후진국이라고 인정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숫자를 보면 일본은 이미 참담한 수준이어서 선진국이라고 볼 수 없는데 기술대국이라는 착각에 빠져 지금처럼 현실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다면 원래의 가난한 나라로 추락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노동 생산성, 평균 임금, 상대적 빈곤율, 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등 여러 지표가 일본은 OECD 국가 중 중하위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구나 그는 일본이 원래 잘 사는 나라였다가 경쟁력 저하와 인구 감소로 경제력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원래부터 가난한 나라였는데 1980년대 반짝 경제 호황을 겪었다가 다시 가난한 나라로 돌아간 것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8월 21일 베이징에서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이 열렸을 때 미리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고노 일본 외상이 카메라 브랜드를 물어봤습니다. 취재용 카메라는 니콘이나 캐논 등 모두 일제죠. 그 때문에 한국의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겨냥해 일제 안 쓰고 버틸 수 있느냐는 의미로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고노 외상이 만약 그런 뜻으로 카메라 브랜드를 물어봤다면 일본이 현재 얼마나 착각에 빠져 사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삼성이 원래 카메라 사업을 했다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전통적인 카메라 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한물 갈 것으로 내다보고 2016년 카메라 사업을 접어버렸습니다. 앞에 잠깐 소개했지만 일본 전자업체는 2000년 초반 평판 디지털 TV로 시장이 바뀔 때도 전통의 브라운관 TV 고집하다가 망해가고 있죠. 똑같은 겁니다. 이처럼 일본은 현재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미래는 없는 겁니다.